자, 국제법 이제 1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이제 통상, 국제 통상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13장은 이제 투자, 국제 투자에 관련 내용이라 해서 12장과 13장을 같이 묶어서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쉽게, 쉽게 아마 기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뭘 좀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그 얼마 전에 한번 크게 이슈가 됐었죠. 후쿠시마산 수산물, 그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우리나라에서 수입 금지 조치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 이제 WTO 협정 위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소를 했죠. 그래서 1심에서는 우리가 져가지고 이거 뭐 한참 뉴스가 나왔었죠. 이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해서 되게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최종심인 2심에서 다시 우리가 정말 기적적으로 이제 뒤집어 가지고 뭐 한참 그게 뉴스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뉴스 사건을 좀 기억하시면 이 내용들을 좀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2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제통상법이고요. 국제통상법은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WTO 협정, WTO라는 게 국제무역기구죠. 이 국제무역기구에서 한 협정인데 이게 이제 전 세계 무역협정의 가장 스탠다드한 일반적인 협정으로 알고 있고 거의 이 협정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무역협정이 체결이 되는데 특징은 다자간 무역체제입니다. 다자간. 우리가 보통 조약은 그 체결 당사국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는 조약, 협정이 이제 일반적인데 이 WTO 국제무역기구 협정은 다자간 무역체제 협정이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것과 이제 대비가 되는 게 우리 13장 가면 이제 투자협정이 나오거든요. 투자협정은 양자협정이다. 다자협정이 없다. 투자협정은 그거 같이 대비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WTO 협정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WTO 협정은 그 협정의 상태에서는 협정 그 본문에는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없고 대부분의 중요한 그 협정들이 다 부속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속서에. 그래서 부속서가 1, 2, 3, 뭐 뒤에 4까지 있는데 5까지인가? 네, 아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1, 2, 3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부속서 1A에는 부속서 1이 A, B, C로 더 나눠지는데 1A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협정들이 다 1A에 들어있습니다. 상품에 관련된 협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뒤에서 이제 다시 보겠지만 무슨 반덤핑 협정이라든지 또는 보조금 협정이라든지 이런 협정들이 또는 가트 협정 이런 협정들이 다 부속서 1A에 다 담겨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1B에는 서비스에 관련된 협정이 있고 1C에는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서 1에는 상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뭐 협정할 때 이제 그 제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보통 제품 그 상품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서비스라든지 지적재산권까지 모두 다 이제 협정으로 WTO 협정에서 다루고 있다.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부속서 2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강제 지키지 않았을 때 강제력이라든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쟁 해결 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WTO 협정에는 이런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분쟁 해결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다. 또 부속서 3에서는 이게 이제 이렇게 협정을 맺으면 그 나라가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해마다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WTO 협정 안에 있다. 부속서 3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WTO 협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봤고요. 이제 주요 원칙이 나옵니다. WTO 협정에서는 주요 원칙이 있는데 가장 크게 비차별 원칙과 일반적 예외 원칙이라고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비차별 원칙에는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라는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라는 것은 모든 나라, WTO 협정을 맺은 모든 나라를 동등하게 대우해라.
그러니까 뭐 미국, 일본, 중국, 다른 나라, 우리 한국하고 이제 다른 WTO 협정을 맺은 각각 나라가 있는데 미국한테만 좋은 협정 맺고 뭐 중국한테는 그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협정을 맺고 이럴 게 아니라 미국, 다른 나라, 그 우리나라와 협정을 맺는 모든 나라에게 똑같이 동등하게 공평하게 협정을 맺어라. 이게 이제 최혜국 대우. 지금 이제 외국 그 비교 대상이 다 외국이죠. 각각의 나라별로 동등하게 맺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우리 부속서 1A에 그 가트 협정 안에 있습니다. 이 가트 협정이 여기 아까 얘기했던 부속서 1A 상품에 관련된 협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트 협정 제1조에 이 나와 있는 내용이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있다. 그리고 내국민 대우라는 원칙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다른 나라와 그 국내 자국의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입된 미국산 농산물과 우리나라 농산물을 서로 차별하지 마라. 즉 외국 상품과 자국 상품을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 내국민 대우 협정이고 이 협정이 어디에 있냐면 아까 말한 가트 1944 협정 3조에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1조는 가트 협정 1944 협정 제1조는 최혜국 대우 협정이고 3조는 내국민 대우 협정이라는 거 이게 다 비차별 원칙을 나타내는 협정이고요. 각 협정마다 이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에 대한 예외는 그 가트 협정 24조에 나와 있고요. 이 내국민 대우의 예외 원칙은 그 가트 협정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라는 그 기본 원칙이 있고 이 원칙은 각각 가트 협정 1조와 3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각각의 원칙에 예외가 다 있다. 예외는 1조 최혜국 대우에 대한 예외는 그 24조에 있고 3조 내국민 대우에 대한 예외는 20조에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내국민 대우라는 게 가장 많이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이거에 대한 예외가 20조가 있는데 이제 20조는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나온 게 이 일반적 예외 원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반적 예외 원칙이 아까 말한 그 협정 20조인데요. 가트 협정 20조인데 이건 뭐냐면 내국민 대우 협정이었죠. 원래 이 가트 협정 3조가 이거는 이제 외국 상품과 자국의 상품을 서로 차별하지 말라였는데 하지만 예외가 사항이 있습니다. 정당한 정부 조치 또는 환경 보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 상품과 내국 상품을 서로 차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그 미국산 소고기 한번 예를 들까요? 미국산 소고기 만약에 미국산 소고기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들어왔는데 자국민한테 만약에 건강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또는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면 내국민 대우 원칙에도 불구하고 좀 차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서. 네,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에 예외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일반적 예외고 이게 가트 협정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 우리가 이제 저 기출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원칙까지 봤고요. 이제 주요 부속 협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속서 1A 상품에 관련된 이 조항 안에 우리가 각종의 부속 협정이 있는데 이제 주요한 게 반덤핑 협정, 보조금 협정, 세이프가드 협정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한 협정이 있고요. 반덤핑 협정은 우리가 요걸 단어 그대로 보면 덤핑하는 거, 덤핑은 터무니없이 싸게 그냥 헐값에 막 이렇게 팔아내는 거죠. 팔아서 경쟁 그 업체를 그냥 이렇게 그 몰살시키는 거죠. 싸게 그러니까 막 밀어내게 해가지고 보통 덤핑을 그렇게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반덤핑 협정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수입하는 나라가 예를 들어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세탁기가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거 세탁기 너네들 덤핑한 거 아니야 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반덤핑 조사. 이때 우리나라 LG에서 걸 수 있는 게 반덤핑 협정을 대한 협정을 걸 수가 있는 게 이 조사가 미국의 세탁기 덤핑 조사가 너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 이럴 때 걸 수 있는 게 이 반덤핑 협정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반덤핑이라고 하면 덤핑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반덤핑 협정은 제조국, 그러니까 수출하는 회사에서 수입국이 부당하게 반덤핑 조사를 한 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협정입니다. 네, 그렇게 일상에서 받아들이는 조금 의미와는 반대의 개념이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이 덤핑 기준은 판매자가 책정한 가격에 내적 비고, 그러니까 LG가 미국에서 반덤핑 협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때 그 반덤핑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세탁기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가 가격이 어떤지 그걸 비교해서 거기에서 덤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기억하실 필요 없고, 반덤핑 협정이라는 게 있고 반덤핑 협정이 어떤 것이다 라고까지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조금 협정 뭐냐면, 정부가 특정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그 외국에 대한 이제 부당한 그런 혜택이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대한 게 보조금 협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농가에게 WTO 협정을 맺으면서, FTA 협정을 맺으면서 농민들 쌀 개방하면서 농가에게 지원을 했는데, 이런 게 좀 보조금 협정 위반 사항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을 좀 있었죠. 이렇게 정부에서 특정 민간 기업에게 어떤 기회라든지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그게 외국과의 서로 부당하게 차별을 하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보조금 협정입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뭐냐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라는데, 보통 미국에서 많이 세이프가드 많이 뭐 발동한다 이렇게 많이 뉴스에서 보죠. 이게 이제 불공정한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미국 내에, 이제 예를 들어 미국 내에 있는 기업이 수입 물품 세탁기 업체 때문에 우리가 도산할 것 같다 해서 할 때, 수입국 그 미국에서 그 제조업체가 도산할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세이프가드 협정을 일단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나 이런 게 상관없이 자국의 기업이 수입되는 제품 때문에 도산이라든지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가 있을 때, 이럴 때 긴급하게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 거, 이게 세이프가드 협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부속 협정으로는 반덤핑 협정, 보조금 협정, 세이프가드 협정이 있다. 이렇게까지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자세하게는 알고 있지 않으셔도 되게 대략적으로 반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라는 게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WTO 협정이 있는데, WTO 협정 부속속 제2번의 분쟁 해결 상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쟁 해결 절차는 2심제입니다. 2심제.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분쟁 해결을 할 때 그 의견을 모으는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역총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쟁 해결할 때, 이게 분쟁 해결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이제 논의를 할 때, 심의를 할 때 해당하는 제도가 역총의 제도인데요. 이게 보통 총의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는 게 총의죠. 총의. 근데 이게 역총의, 반대총인데, 이거는 한 가지 그 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반대의 의사가 합치가 없다면 무조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국가라도 찬성을 한다면 그냥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역총의 제도라는 거. 이 역총의 제도도 많이 나오거든요. WTO 분쟁 해결 절차상에서는
역총의 제도라는 거를 활용한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주요 원칙은 정부의 조치에만 적용을 합니다. WTO 분쟁 해결, 정부의 조치에 대한 이제 제소, 비정부 기관의 어떠한 부당한,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당한 조치는 WTO 분쟁 해결에서 다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WTO 분쟁 해결 절차상에서 적용되는 그런 원칙은 그 협정 안에 나와 있는 그 안을 규칙만 가지고 적용하고 다른 뭐 국제법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서 일본이 WTO에 제소했던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뭐 이런 신문이 있었어요. 신문의 내용 기사인데요. 4년여 긴 싸움 끝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분쟁 이겼다라는 기사인데, 이게 이제 분쟁 주요 일지를 한번 보시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나서 2011년에 식품 수입 규제를 했죠. 당연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근데 일본 정부 측에서 2015년에 우리 측 이런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제소를 이제 부당한 이제 내국민 대우라든지 이런 그 협정이 아까 원칙이 있었죠. 외국 상품과 자국 상품을 서로 차별하지 말고, 또 최혜국 대우, 다른 나라 제품끼리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일본에서 우리 측 조치에 대해서 WTO 제소를 한 게 자기들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 금지했다, 부당하다 해서 이제 WTO 제소를 한 거죠. 1심에서는 우리나라가 패소했습니다. 아까 WTO 분쟁 해결 절차는 2심제라고 그랬죠. 1심에서 지고 상소를 우리가 해서 최종심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된 거죠. 2심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아마 뉴스를 보시면 요게 왜 이렇게 해서 2심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에서 좀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통해서 기출을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2장 국제교육의 법적 규율, 국제통상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라고 읽거든요.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무역의 일반적인 협정이었는데, 이게 세계 무역기구 WTO 협정으로 다시 다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아까 WTO 협정 안에 다 흡수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자, 부속서 1A 상에 여기 가트 협정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있고요. WTO는 1995년 1월 1일 출범하며 기존에 1947년 가트 협정 체제를 부인하였다. 아니죠. 다 흡수했죠. 부속서 1A 안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WTO 여러 새로운 시도 중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는 구속력을 보유한 분쟁 해결 제도를 도입한 점이다. 분쟁 해결 절차상에서 구속력이 있다고 그랬죠.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WTO 협정에는. 자, 2번 맞고요. 자, 47년 가트 체제가 상품 교역만을 규율한 데 비해, 이제 가트 체제는 상품만을 규율했거든요. 하지만 WTO가 들어오면서 상품과 서비스와 지적재산권을 다 다루게 됐다. WTO 체제는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문제도 그 규율 대상에 포함하였다. 맞는 내용이죠. 현재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 협정도 WTO 협정 체제 안에서 승인되고 체결된다. 자, 이 내용도 맞는데, 자, 이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교재 303페이지가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03페이지에 보시면 국제통상법에 대한 내용이면서 하단에 5째 줄부터 보시면 FTA 협정들은 모두 상이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대체로 WTO 협정의 기본 원칙과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승인되고 체결된, WTO 체제 안에서 승인되고 체결된 그런 협정입니다. FTA도. 기본 방향은 WTO 체제를 따르고 있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잘못된 거는 요거 협정을, 가트 협정 체제를 부인한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다 흡수했습니다. 1번이 잘못됐네요. 자, 가트 협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거 몇 조까지는 아마 기억을 안 하실 것 같아요. 1조는 아까 최혜국 원칙이었죠. 3조는 내국민 대우 원칙입니다.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이 내국민 대우 원칙에 대해서 1번 내국민 대우 원칙은 수입되는 외국 상품 간의 외국 상품 간 차별을 없애. 이게 이제 1조에 나와 있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었죠. 자, 2번 내국민 대우 원칙은 원래 가트 협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가트 협정이 포함되어 있죠. 내국민 대우가 3조에, 가트 협정 3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중요성으로 인해 1995년 WTO 출범 시 새로이 포함됐다. 아니죠. 원래부터 가트 협정 3조에 포함되어 있던 거죠. 내국민 대우 원칙은 상품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율만 동일하게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일단 해당 상품이 수입된 이후 수입국 국내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자, 아닙니다. 여기 한번 304페이지 한번 더, 자, 주요 원칙 305페이지, 6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30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내국민 대우 원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이제 중간 정도부터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념할 부분이 있다. 거기에 보시면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는 단지 관세율 내지 세금 부과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세만 동일하게 외국 간의 관세만 동일하게 내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 법령, 제도, 관행 등 모든 측면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사실상 차별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면 독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관세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정책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실질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게 그런 게 내국민 대우 또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관세율만 동일하게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자, 4번 내국민 대우 원칙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위반 조치가 가트 20조 일반적 예외에 따라 정당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당화될 가능성, 예외가 이제 20조였죠. 일반적 예외. 그래서 국민의 생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어떤 주권적인 그런 조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예외 사항으로 일반적 예외가 될 수가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44번이 맞는 내용이죠. 일반적 예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2018년 건 보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WTO는 국제사법제도와 같이 1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2심제라고 그랬죠. WTO는 2심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 더, WTO는 2심제인데 이 투자 쪽 13장의 투자 협정에 가면 또 투자 분쟁이 있거든요. 이거는 단심제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WTO 협정은 다자간 체제, 하지만 투자 협정은 양자간 체제. WTO 분쟁 해결 그 절차는 2심제, 하지만 투자 협정, 투자 분쟁 해결 절차는 단심제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서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패널을 설치, 패널을 보고서 채택은 우리 WTO 협정상 분쟁 해결은 어떤 제도를 활용한다면 역총의제. 총의제는 모든 게 다 의견이 합치가 되면 통과. 하지만 역총의제는 반대하는 사람이 모두 다 반대를 해야만 반대 안 넘어가고, 한 사람이라도 반대 의견이 합치가 없으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찬성을 하게 되면 그냥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이게 역총의제. 옳은 것은 2번이네요. 역총의제로 진행한다. 요거 많이 나옵니다. 역총의제라는 거. 자, WTO 분쟁 해결 제도는 선례 구속의 원칙을 인정한다. 선례 구속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례 구속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서 했던 판례라든지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그 선례들이 그 다음에 또 그 영향을 미친다, 구속한다, 이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분쟁 절차가 있는데 그 전에 했던 그 분쟁 그 절차의 결과가 여기를 구속하는 건 아닙니다. 선례 구속 원칙은 없습니다. 자, 패널 보고서에 대한 상소는 분쟁 당사국뿐만 아니라 제3국도 할 수 있다. 제3국은 할 수가 없죠. 당사자 사이에서만, 국제법은 항상 당사자의 합의나 동의, 또 당사자 안에서만 해당되는 거지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역총의제로 진행한다는 거. 자, WTO 체제와 가트 1944 협정에 대한 빈칸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WTO 체제가 가트를 다 흡수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속서 1A에 가트 협정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자, 가트 협정은 무차별 원칙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한다. 두 가지 뭐였습니까? 1조의 최혜국 원칙, 3조의 내국민 대우 원칙이었죠. 여기에는 국내 상품보다 수입 상품이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야 되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 있고요. 수입 상품 간에 차별적으로 대우를 금지하는 이거 뭐였습니까? 수입 상품 간에 하는 거는 최혜국 대우. 1번 아니면 3번이네요. 최혜국 대우 원칙을 들 수 있다. 내국민 대우의 원칙은 동종 제품 외에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이거나 대체적인 제품까지도 포함합니다. 직접적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FTA는 이 두 가지 원칙 중 주로 자, FTA는 각 나라별로 해당 그 나라에 대해서 서로 가장 좋은 것만 협정해서 맺는 거라서 이게 외국 그 다른 나라 간 그 서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의 예외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원칙에 대한 직접적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FTA는 최혜국 원칙에 대한 위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최혜국. FTA는 우리가 미국하고도 따로 맺고 중국하고도 따로 맺고 또는 인도하고도 따로 맺는데 원래 WTO 체제는 모든 나라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그런 최혜국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은 FTA 원칙에 대해서 어떤 위반을 서로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TA는 최혜국 원칙과 최혜국 원칙에 대한 위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위반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예외가 사항이라고 했죠. FTA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은 20조에서 일반적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 최혜국 원칙 우리 304페이지 그 내용이 30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간에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따라서 그 한도에서 FTA 협정은 사실 최혜국 대우 원칙의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 사항은 가트 1944 협정이 포함하고 있는 FTA 예외 조항, 가트 협정 24조입니다. 에 따라 정당화된다. 그래서 최혜국 대우 원칙이 그 FTA 원칙에 위반이 될 수가 있지만, 하지만 이 FTA는 24조, 가트 24조에 대한 원칙으로서 최혜국 대우의 원칙으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최혜국 대우 24조인 1번이네요. 자, 2017년 기말입니다. WTO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는 것은 WTO는 가트 체제를 기본적으로 계속 흡수하죠. 개수하고 있죠. 분쟁 해결 자는 3심제를 채택하고 3심제인가요? 2심제라고 그러죠. 2심제. 가입 자격 WTO 국제 무역 기구의 가입 자격은 국가만 해당하나요?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홍콩이라든지 마카오라든지 이런 어떤 독립적인 관세 지역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3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뒤에 아마 다시 한번 지문상으로 나오니까 그때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비스 교역 문제는 WTO 협정에서 아직은 다루고 있지 않으며 아니죠. WTO 협정 부속서 1A, 1B, 1C에 각각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틀렸네요. 맞는 거는 이제 개수하고 있다. 가트 체제를. 자, 가트 협정 제3조, 3조가 내국민 대우 원칙이었죠. 내국민 대우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내국민 대우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법령 및 제도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경쟁 조건 문제에서도
국내 상품과 외국 상품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맞죠? 관세뿐만 아니라 법령이라든지 실질적인 차별을 없애라는 게 내국민 대우 원칙이었습니다. 2번 내국민 대우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에서만 국내 상품과 외국 상품을 동일하게 대우하면 충분하다. 1번하고 2번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죠. 자, 내 법령과 제도에서만 동일하게 대우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차별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2번은 잘못된 거네요. 3번 내국민 대우 관련 분쟁이 최근 통상 분쟁의 주요 항목으로 대두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주로 비관세 무역 장벽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비관세 무역이라는 거는 이제 관세에 대한 것만 내국민 대우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비관세 영역,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 정책 또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구조, 그렇게 관세랑 상관없는 부분에서도 내국민 대우에 대한 부분을 지켜야 되고, 관세 부분은 어떻게 딱 명확하게 구분이 가죠. 이 내국민 대우 원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구분이 가는데, 그렇게 구분이 좀 불명확한 이런 비관세 무역 장벽에서 내국민 대우 원칙에 대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맞는 내용이죠. 3번도. 내국민 대우 원칙이 위반하는 회원국 조치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국민 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는 제 가트 20조 일반적 예외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정당화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맞죠? 자,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법령과 제도에서만 이제 동일하게 대우하면 충분하다. 이거 아니었습니다. 자, 2016년 기말 WTO 총의 제도, 총이라고 그랬나요? WTO 분쟁 해결 절차상에서는 역총이라고 그랬죠. 1번 틀렸네요. 이런 것만 다 찝으면 바로 이거는 그냥 1번만 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홍콩과 마카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TO는 국가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런 홍콩과 마카오와 같은 독자적인 관세 영역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WTO에. 그래서 국가만 가입하는 곳은 아니죠. WTO 분쟁 해결 절차는 오로지 정부의 조치에만 적용하고, 제가 그랬죠. 분쟁 해결 절차 주요 원칙은 정부의 조치에만 적용한다. 비정부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는 무슨 제소하거나 할 수가 없다. 적용 법규는 WH협정에 한정되지만 WTO 협정에 한정되죠. 다른 국제법 가서 끌어와서 이걸 할 수가 없죠. 회원국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만 봐더라도 이런 통상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WTO 협정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자, WTO 설립 협정에는 국제 교육을 직접 규율하는 다양한 규범이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자, 설립 협정상에는 이런 다양한 규범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로 어디에 부속서에, 이 세부적인 규범은 부속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 부속 협정에 다 중요한 것들은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립 협정상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고요. 대부분 중요한 협정들은 다 부속 협정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의 제도, 요게 틀렸네요. 자, 가트 협정 20조. 이거는 가트 3조인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대한 일반적 예외라고 했죠. 20조 일반적 예외. 옳지 않은 것은 20조의 일반적 예우의 도입 취지는 정당한 정부 규제 정책을 일정 요건 하에서 허용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정당한 국가의 주권 행위죠. 정부 규제 정책, 국민 건강, 생명 보호하고 환경 보호하고 이런 것들은 주권 조치인데, 이것들까지 내국민 대우라는 그런 원칙으로 규제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정당한 정부 규제 정책은 허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일반적 예외 조치의 도입 취지라는 거. 20조 일반적 예외 규정은 동조항에 나열된 개별적인 예외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개별적인 예외 조건이 충족되는 거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온 게 307페이지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자, 여기 한번 307페이지 제일 하단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명백히 내국민 대우를 위반하여 가트 1944 협정 3조를 위반하는 조치도 경우에 따라서는 20조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유념 308페이지 하여야 할 부분은 제20조가 부과하는 요건, 즉 일반적인 예외 조건의 요건은 상당히 엄격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외 조건을 잘 안 들어준다는 거죠.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국가는 여러 대안 중 국제교역에 가장 덜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고 자의적인 차별을 초래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개별 조건이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까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3번에 나와 있는데요.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개별 조건만 충족되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차별이면 안 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요거 2번이 되겠네요. 우리 교재에 요 두문 이런 게는 안 나와 있는데요. 자, 4번 가트 이제 20조 가트 20조는 의무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피제소국이 원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변 수단이다.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내국민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 하고 제소를 했을 때 그 제소를 당한 나라 피제소국이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외 조항을 우리가 원용할 수 있겠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했을 때 우리가 원용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건 예외 사항이다 라고 항변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20조가 일반적 예외가. 자, 옳지 않은 것은 이 개별적인 예외 조건만 충족되면 예외 조건이 바로 되는 거 아닙니다. 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차별이 되면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2015년 기말. 자, 가트 체제에서 지켜졌던 총위 제도를 포기하고 만장일치 제도를 새로이 도입했다? 아니죠. 총위 제도를 가트 체제에서 지켜졌던 통위 제도를 포기하고 무슨 제도를 도입했냐면 역총위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만장일치 제도가 아니죠. WTO 체제는 역총위 제도라는 거. 자, 이것만 딱 보고도 1번이 정답인 거 알 수 있죠. 역총위 제도입니다. WTO는 국가뿐만 아니라 독자적 관세 영역, 그렇죠. 독자적 관세 영역은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회원국이 될 수 있다. WTO는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보호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에 의해 상당히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렇죠.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그랬죠. 강제력도 보호하고 있고. 설립협정은 국제교역을 직접 규율하는 다양한 규범을 직접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중요한 건 다 부속협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WTO에 부속협정이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요거 총위제도, 역총위제도라는 거. 자, 가트 협정 20조 내국민 대우 원칙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20조 예외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 일반적 예우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일반적 예외 사항이 아니다 라는 거죠. 대부분의 분쟁에서 피제소국이 20조를 원용하면 해당 분쟁을 심리하는 WTO 패널이나 항소기구는 이를 폭넓게 인정? 아닙니다. 엄격하게 적용해서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번이 틀렸죠. 2번이 엄격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폭넓게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가트 20조 예외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예외 조건의 충족 이외에도 아까 그 봤죠. 개별적인 예외 조건의 충족만 해당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외에도 해당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차별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에 맞는 내용이죠. 이 조항은 정당한 정부의 규제 정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된다는 취지를 원칙적으로 담고 있다. 원칙은 그거죠. 정당한 정부 정책인 경우에는 허용한다는 취지였죠. 자, 이렇게 12장 했고요. 이제 13장 외국인 투자협정은 보겠습니다. 아까 투자협정은 분쟁협정하고 좀 대비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양자협정이고 분쟁협정은 다자간 WTO 통상협정은 다자간 체제고 이 투자협정은 양자협정이라는 거. 자, 투자 분쟁. 요거는 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론스타 사건이죠. 론스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다음에 아주 비싸게 매각했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그 부패 그 위쪽에서
그 세력들이 좀 부패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각 절차가 점점 늦어지니까 론스타에서 제소를 했죠. 투자협정. 그래서 뭐 5조인가 몇 조인가를 지금 물어내야 줘야 할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가. 이 투자 분쟁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거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닙니다. 통상협정은 국가가 대 국가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통상 제소를 분쟁을 WTO 제소를 한 거고요. 여기는 이 투자 분쟁은 론스타랑 우리나라처럼 우리 지금 현재 론스타 사건은 그 론스타 사모펀드 론스타랑 우리나라랑 지금 현재 분쟁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제소가 돼서. 그래서 외국인 개인이라든지 기업,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기본 목적이고요. 우리가 통상을 다시 회복하는 게 목적이죠. 균형 있는 그런 통상 회복. 하지만 이 투자 분쟁은 외국인 투자자의 손해배상을 목적이고요. 또 달라지는 게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지금 5조인가 4조인가를 지금 제소를 했는데 손해배상 그 청구액으로 이게 만약에 론스타에서 승리가 된다면 미래 앞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게 아니라 과거로 소급해서 그 당시 2010년도인가요? 그때 그 잃었던 손해를 소급해서 적용해서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가 개인이나 기업 다 개인으로 따지고 개인이나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하는 게 이 투자 협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통상 협정과 투자 협정을 잘 구분을 하시면 투자 협정은 양자 협정이고 소급 적용 가능하고 개인이 국가를 제소를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투자 협정에도 이제 대표적인 규정이 있죠. 아까 WTO 우리가 통상협정에 최혜국, 내국민 이런 게 있듯이 투자협정에도 그런 원칙이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최혜국 대우. 외국인들 사이에 외국인 투자자들끼리 혜택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미국인 투자자들이나 어디 중국인 투자자들이나 서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라. 자, 여기 투자협정에서 좀 새로운 게 간접 수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개인의 땅을 정부에서 뭐 공공사업을 위해서 이게 강제로 그냥 수용을 한다는 건 국유화하면서 거기에 그냥 보상을 해주는 게 수용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수용이라는 것은 이제 투자자 재산을 국유화 시키는 건데요. 직접 수용은 외국인 사유 재산을 그냥 바로 국유화 또는 몰수 거기에 대한 이제 지급하고 비용을 지급하고 국유하고 몰수하고 하는 것을 이제 직접 수용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간접 수용입니다. 간접 수용은 이렇게 직접 수용처럼 실제적으로 그 재산을 국유화하는 건 아닌데 투자자 재산이 경제적 가치를 소멸하게 하는 것들은 다 간접 수용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 간접 수용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그래서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제소를 하는 것도 이 간접 수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론스타가 그렇게 헐값에 인수한 외환은행을 이제 팔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너네 이거 인수할 때 뭔가 비리가 있었어. 이거 대법원 지금 그 판결 중이니까 이거 판결이 다 확정될 때까지 너네 팔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 매각을 계속 허가를 안 해줬죠. 그러면서 이 론스타는 내가 지금 제대로 팔 때 제대로 못 팔아가지고 경제적 가치가 소멸됐다. 거기에 대해서 너네들이 손해배상을 해라 그래서 5조를 지금 신청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간접 수용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협정을 맺을 때 이런 간접 수용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도입하는 게 점점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간접 수용이 아주 눈에 보이듯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게 간접 수용이라는 걸 미리 협정을 할 때 이제 규정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이 이행 요건 부과 금지. 이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어떤 투자를 할 때 그 요건으로 어떤 이행 요건을 부과하지 말라. 예를 들어 이제 론스타가 예를 들어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투자를 하면서 외환은행 그 근로자들을 전부 다 인수하십시오 이렇게 요건을 달지 말라는 거죠. 하거나 아니면은 그 외국 근로자들을 이제 해고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요건이라든지
또는 어디에 뭔가를 또 투자를 해야 된 더 추가로 투자를 해야만 투자를 해주겠다라는 이런 요건이라는 이런 요건 투자 허용에 대한 반대급부 부과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행조건 부과 금지가. 또 최소 기준 대우라는 게 투자 협정에는 있는 원칙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관습 국제법상의 원칙이고요. 외국인들을 공정하고 형평하게 대우하라. 최소한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에게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를 하라는 어떤 관습 국제법상 원칙이고 이거는 그 협정 안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습 국제법상 관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최소 기준 대우는 협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관습 국제법상 주어지는 거라 지켜져야 된다. 자, 투자 분쟁 해결 절차. 마찬가지로 투자 변경 해결 절차를 우리가 ISDS 절차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중재 형태로 되는 거고요. 이제 중재는 이제 뒤에 우리가 14장에 이제 다시 중재를 한번 배우거든요. 자, 국제 중재 절차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국제 중재 절차라는 거는 뒤에 14장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미국과 론스타와 우리나라 예를 들면 론스타와 우리나라가 지금 분쟁이 일어났어요. 투자 분쟁이. 이럴 때 투자 유치국인 우리나라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 중재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제3국에서 하는 거죠. 이것처럼 투자 유치국에서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 개인과 투자 유치국 정부 사이에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재가. 요거는 론스타라는 법인과 우리나라가 지금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한번 기출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국제투자협정 얘한테 설명이다. 요거 잘 보세요. 투자인지 통상인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투자협정과 통상협정 12장과 13장이 서로 대비가 되니까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투자협정도 통상협정과 마찬가지로 다자적 체제 안에서 움직이고 다자적 체제? 아니죠. 양자체제죠. 투자협정은 요거 바로 틀림 1번 체크하고 그냥 다른 문제 넘어가시면 돼요. 괜히 뒤 문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다자는 통상, 투자는 양자. 자, 국제투자협정은 투자 분쟁 해결 절차 ISDS라는 독특한 분쟁 해결자를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에 대하여 직접 중재를 국제법에 따라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였다. 그렇죠? 개인과 정부 간의 해결 절차라는 거 국가와 국가 사이가 아니라 투자협정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국제투자 분쟁 해결 절차가 도입되면 제약 당사국이 포기한 기존의 외교적 보호권을 서로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자, 외교적 보호권은 우리가 국가 책임에서 한번 봤었는데요. 자, 국가 책임에서 한번 봤었죠. 국가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 피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를 당한 사람의 국적국이 국가 책임을 추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당사국에게 이게 이제 그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들이 투자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론스타와 우리나라 사이에서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론스타의 국적국 예를 들어 론스타의 국적국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이라고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거를 할 수가 지금 있는 건 아니죠. 서로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용은 우리 교재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뭐 기억을 안 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은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영이라는 거 투자 협정상에서는 3번은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4.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절차는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보호 장치를 이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확산되며 최근 그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자, 이런 식의 문제는 사실 정답이 될 가능성이 희박해요. 되게 약간은 주관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국제적 비판이 확산되면 도대체 확산이 어느 정도 우리가 근거를 확산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문제는 되게 이제 애매모호한 문제 지문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현재는 문제점이 일부 발견돼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다자적 체제, 양자 체제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제법상 외국인의 대우에 관한 기술 중 올바른 것은 외국인의 대우. 자, 각국은 오로지 자국 국내법에 따라 외국인을 대우하면 되고 이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찾기는 어렵다. 외국인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냐? 아까 최소 기준 대우 아까 말씀드렸었죠. 국제 투자협정에서는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또는 간접 수용, 이행 요건 부가금지, 최소 기준 대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국제적 기준을 찾기는 어렵다. 요거는 틀렸죠. 국제적 기준이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재산권은 항상 보호되어야 하며 따라서 어떤 국가도 외국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수 없다. 국가에서 원하면 수용을 할 수 있죠. 다만 그 수용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하면 되죠. 하지만 이제 간접 수용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배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는 간접 수용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돈스타 우리나라가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배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때문에. 수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뭐 용가리 통표도 아니고 뭐 할 수 없으면 안 되죠. 정부에서 하고자 하면 하는데 정당한 보상이나 배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외국인의 대우 중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우는 투자협정이 중요한 규율 대상이 되었으며 이 맥락에서 투자협정 기존의 국제관습법과 중요한 연결점을 갖는다. 최소 기준의 대우, 외국인에 대한 최소 기준의 대우가 아직도 관습국제법으로 원칙으로 남아있다고 그랬죠. 중요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올바른 기술은 3번이었네요. 4번.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문제는 과거 식민지배 시대에는 중요한 국제법상 쟁점이었으나 국제화가 크게 진전한 현대 국제사회에선 더 이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쟁점이라고 볼 수 없다. 틀리죠? 여전히 중요한 국제법상 쟁점입니다. 국제투자와 국제투자 분쟁 해결 자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자, 투자 분쟁 해결 절차는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설 투자국 법원이 마련되어 있으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투자 중재라는 거, 중재 절차로 국제 중재 절차로 이행이 됩니다. 투자 분쟁 해결 절차는 이게 14장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이 중재 절차는 상설 법원이 아니라 임시 법원이나 임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로 합의하에 그 중재 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설 투자 법은 아니고요. 국제투자 분쟁 해결 절차에는 외국인 투자자 개인이 투자 유치국 정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그렇죠. 외국인이 그 유치국 정부에 직접 제소할 수 있죠. 이게 좀 특징이었죠. 투자 분쟁 해결 절차는 기존의 국제 분쟁 해결자와 구별된다. 2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국제 투자 분쟁의 해결은 반드시 협정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외국인과 그 투자국 사이에 투자 유치국 사이에 협정이 있어야 되만 그 협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협정에 근거해서만 하는 겁니다. 국제관습법에 일정한 근거가 있다면 개시될 수 있는 제도이다. 아닙니다. 협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 한번 봐줘. 34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343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그 위쪽에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자, 투자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투자 유치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제 중재 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협정이 없으면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협정에 의해서만 개시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 개인과 투자 유치국 정부 간 분쟁 해결 절차가 개시되면 투자 유치국의 정책 결정에 대한 주권적인 권리보다 투자자 개인에 대한 구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게 최근의 법리이다. 아닙니다. 투자 유치국의 어떤 주권적 국가 주권의 권리보다 그 외국인의 권리가 더 우선시돼야 하는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4번은 틀린 내용이고 옳게 서술된 거는 외국인이 국가에 대해서 제소할 수 있고 이거는 기존의 국제 분쟁 해결 절차와는 구별되는 점이다. 자, 수용.
수용은 간접 수용, 직접 수용이 있다고 그랬죠. 국제법상 수용이란 외국인의 재산을 직접 국유화하거나, 요거 이제 직접 수용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규제 조치 발동으로 사실상 그 경제적 가치를 소멸시키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맞죠? 직접 수용, 간접 수용을 모두 포함한다고 그랬죠.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국제법상 수용이 허용되는 요건은, 이 요건은 우리 교재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요. 요거는 요 뒤쪽에 있어요. 우리 346페이지. 346페이지에 아마 이 주석 쪽에 달려 있습니다. 국제법상 또는 주요국의 국내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이 수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수용의 4대 요건은 공익, 무차별, 보상, 국유재산 존중의 원칙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제가 뭐 언급해 드리지는 않았는데, 공익, 비차별, 보상 이런 원칙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투자유치국 조치가 직접 수용이 아닌 소위 간접 수용에 해당해도 투자 재산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발생한다. 그렇죠. 직접 수용 또는 간접 수용 모두 다 수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보상 의무가 있다. 한미 FTA 투자 챕터 등 우리나라가 최근 체결한 투자 협정에는 간접 수용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요새 이제 제일 문제가 많은 게 이런 간접 수용이군요. 론스타와 우리나라 사이에서도 이 간접 수용, 간접적으로 수용이 일어나서 실질적 경제적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배상, 보상해라 라는 게 지금 그 분쟁의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점점 이런 간접 수용에 대한 규정을 그래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338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338페이지 그 하단 쪽에 있습니다. 투자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들도 점차 간접 수용 문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거 되게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미 FTA 투자 챕터에서 간접 수용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점점 간접 수용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국제투자협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국제사회에서 국제투자협정의 중요성은 점점 아니죠. 국제투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점점 중요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분쟁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국제투자협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최혜국, 내국민 대우, 있으나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 이게 이제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라는 게 최소 기준의 대우거든요. 우리가 아까 봤던 최소 기준 대우가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 관습 국제법상 있는 외국인에 대한 대우가, 이러한 원칙은 중요한 원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아직까지도 최소 기준 대우는 이런 원칙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제투자협정은 주로 양자협정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양자협정은 국제투자협정, 다자체제는 통상협정, 구별된다. 3번이 맞네요.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기투자 분쟁이 점점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논스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40 몇 년 투자협정 그런 시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딱 논스타 하나밖에 없어서 점점 제기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가고 분쟁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분쟁은 론스타 하나밖에 없다는 거.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기술은, 투자 분쟁 해결 절차는 국가 대 국가 간 분쟁 아니죠. 통상협정은 국가 대 국가였지만 투자 분쟁은 개인 대 국가였죠. 투자 분쟁 해결 절차는 투자협정 체약 당사국의 국내법 적용 아니죠. 투자 분쟁 해결 절차는 당사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건 아니죠. 국제법 또는 국제법 이외의 다른 기준도 정하지만 국내법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투자 분쟁 해결 절차는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죠.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투자자는 자연인만을 의미하지 아니죠. 론스타는 지금 그 법인이었죠.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분쟁 해결 절차는 아직 단심제로 이루어지겠다. 우리 교재에는 안 나오는데 단심제입니다. 투자 분쟁. 그래서 론스타 분쟁이 아직까지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게 단심제인데도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 뭐 나올 거라고 전망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단심제라는 거. 자, 2심제는 어디서 2심제는 WTO 협정 분쟁 절차는 2심제.
자, 2016년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절차는 관련 투자협정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가 상호 간 분쟁을 국제법원을 통하여 직접 해결하는 제도죠. 잘못 설명한 것은 해외 투자의 증가로 인해 국제 투자 분쟁 횟수가 여러 영역에 걸쳐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 분쟁 해결 절차에 회부되는 건수 역시 증가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론스도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절차는 외국인 투자자 개인의 투자 유치국 정부에 대한 직접 제소권. 그렇죠. 외국인이 직접 제소할 수 있고 기존의 국제 분쟁 해결 절차와 구별되는 사항이죠. 국제 투자 분쟁 해결은 반드시 협정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협정을 체결해야만 그 국가가 분쟁 해결 절차에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고 그랬죠. 3번 틀렸네요.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절차는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적 절차적 보호 장치로 이해되고 있다. 맞습니다. 또 수용에 대한 부분이다. 수용이란 자국 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정부가 직접 박탈하는 경우만을, 이게 이제 직접 수용만을 의미한다. 틀렸죠. 직접 수용 플러스 간접 수용. 간접 수용은 경제적 가치가 뭐 떨어진다는 게 소실된다는 이런 것들도 다 간접 수용에 해당한다는 거였죠. 국제법상 수용이 허용되는 요건은 국가 간 이견으로 인하여 확립되어 있지 않다. 아니죠. 허용되는 요건은 아까 우리가 4대 요건 봤죠. 4대 요건. 그 요건은 이제 있습니다. 투자 유치국의 조치가 소위 간접 수용에 해당하면 직접 수용과는 달리 투자 재산에 대한 보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직접 수용이든 간접 수용이든 그게 확정이 되면 다 수용입니다. 그래서 보상 의무가 발생해서 지금 론스타가 계속 우리나라에 지금 분쟁 제소를 해서 하는 게 이 간접 수용에 해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5조를 지금 보상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FTA 투자 챕터는 우리나라 최근 체결한 투자 협정에는 간접 수용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죠. 간접 수용에 대한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나라 FTA, 한미 FTA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규정을 두고 있죠. 자, 2015년 외국인 투자 유치국 정부 간 분쟁 해결하는 제도가 투자 분쟁인데 잘못된 것은 개인이 직접 국제협정에 따른 국제 분쟁을 재결할 수 있다. 아까 봤죠? WTO 협정이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아니하며 투자 분쟁에서 따로 다루고 있죠. WTO 협정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투자 협정을 통하여 규율된다. 맞죠? 3번 분쟁 해결 제도는 협정상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협정이 체결되어야만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국제 투자가 늘어감에 따라 국제 투자 분쟁은 다양한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죠. 분쟁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수용 나왔습니다. 수용. 잘못된 것은 수용이란 자국 내에 존재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을 국유화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접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강제적으로 접수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하면 틀렸지만 직접 수용도 수용에 대한 의미이죠. 수용에는 직접 수용뿐만 아니라 간접 수용도 가능하다. 맞고요. 국제법상 합법적 수용을 위해서 아까 4가지 원칙 얘기했죠. 공익, 무차별, 보상, 국유재산 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원칙이 있다라는 것만, 합법적 수용에 대한 요건이 있다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적 요소로 인하여 이제 수용은 원칙적으로 국제법에 위반하는 조치가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다. 수용을 하는 것은 국가 정책상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수용을 해야죠. 자국민들도 내 땅을 그냥 국가에서 개발한다고 가져가고 하지만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면 이제 이거는 문제가 되지만 정당한 보상을 하고 수용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국제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용을 하고 보상을 안 해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 수용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서로 간접 보상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수용이냐 아니냐는 이제 구분이 간접 수용에서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고, 수용은 원칙적으로 국제법에 위반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요 4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 요 내용은 좀 약간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잘 한번 수용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 13까지 봤고요. 네, 13장까지 네, 마쳤습니다.